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방송 KTV 최고 수다.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방송이죠. 오늘부터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하는 첫 시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이 회담의 주요 의제, 또 앞으로 미칠 영향, 한미관계, 한중관계 등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출범하고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 처음이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역대 최단 기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미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는 의미도 가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아시아 일정 중에서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가 그 다음 순서로 사실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하는 게 이번엔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번에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조야나 외교가에서는 상당히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태평양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중이 묻어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자체부터 한미 동맹 강화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등등 이 미국이 국제 정세 관련해서 신경 쓸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불과 열흘 만에 한국으로 온다. 이제 그것의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의제가 이미 좀 정해졌죠? 일단은 한미 신뢰관계 구축 당연히 우선순위의 의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북한의 도발이 나날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ICBM과 SLBM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가 공조해서 대응할 것인지 이게 아무래도 한반도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체계를 새로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이제 경제와 안보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반도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전자물품이 아니라 이 안보 자산으로 완전히 위치가 격상되었죠. 전략물자예요, 전략물자. 네, 그래서 국가안보회의할 때 반도체나 이 전자제품 관련된 비서관들, 참모들이 대통령과 함께 다 참석하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경제안보동맹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지 등등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노선을 다 넘어서 핵실험만 남겨둔다는 게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탄, 쏠 건 다 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또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한 앞둔 이런 시점에 북한이 계속 고강도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북한의 강경한 메시지겠죠.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에는 깊이 있게 관심을 안 뒀던 관례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략적 인내. 이런 표현, 전략적 무관심,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이 중동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죠. 근데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성과 없이 좀 빈손으로 물러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 어떤 주요 눈길을 한반도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감행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럴수록 이제 한미가 공조해서 이런 식의 도발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아까 핵실험 징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핵실험 안 하게 만드는 것. 그런 식의 어떤 외교적 압력이나 이 대북 메시지를 통해서 핵실험 안 하는 게 한반도의 최선의 선택이겠습니다만 징후들을 보게 된다면 풍계리 3번 갱도에 실험용 케이블 설치가 끝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북한이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노려서 핵실험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어두운 전망마저도 나오고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우리의 이 핵 대응 억제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등 긴장을 고조시킨 이유가
우리 여기 있다, 북한 나 여기 있으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의도라고 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일찍 한국을 찾아오는 건 어찌 보면 북한의 의도대로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대로 됐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게 한반도 문제나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반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중국과 러시아 때문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동도 중동이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죠. 또 중국의 계속된 이 해양 진출 욕구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가 민감한 미국 문제가 되어서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문제도 같은 민주당 정부지만 전임 오바마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등한히 할수록 속타요. 그렇죠. 아무런 진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드니까요. 네. 바이든 정부도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이 아주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까? 일단 2018년에 중단되었던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자산 전개 등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재가동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단순히 명문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통해서 정교하게 가다듬는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내용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경고,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또 군사적 대응 위주 그렇다면 외교적으로 그러면 북한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주면서 대화를 견인할지 그러니까요. 이 백신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인도적 조치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또 당근의 차원에서 같이 의논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당근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북한의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지원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이미 윤석열 정부도 제안을 했고 국제사회도 제안을 했고 미국도 WHO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동의한다는 입장까지 다 밝혔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의 이런 제안을 담은 통지문 수령 여부에조차 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내부에서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제안했을 때는 북한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내부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아마 중국의 구호물자나 백신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중국도 상하이 봉쇄에 들어가고 베이징도 봉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내부의 코로나19 문제가 다시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북한에게 충분한 수준의 구호물자나 의약품, 백신 등을 지급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여유가 없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북한도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바로 지원을 받는 게 북한 입장에서 좀 꺼려진다면 국제사회를 WHO나 이런 국제사회를 통한 그런 인도적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고요.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우회 지원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근과 채찍 가운데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에 해당하는 게 이 백신이나 이거라면 진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근은 결국 규제 완화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단계적으로 미국도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북한은 계속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고 그동안 미국이나 우리 정부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해보자는 거고 이게 어긋나서 계속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노딜로 끝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정말 본격적인 의미의 뭐 남북 대화,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진전은 이번 한번 정상회담으로는 어려울까요? 네, 저는 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또 실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부의 5년 과제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공화당 정부에서 이 단계적 보상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하노이 노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민주당 정부에서 이 단계적 보상책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미국 국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풍계리 실험장에 케이블을 복구하고 핵실험 징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 국제사회가 봤을 때 보아라 북한은 비핵화 한다고 했다가 수 틀리면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핵실험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정부도 이 7차 핵실험을 최대한 인내하고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외교적 해법을 얻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어서요. 뭐 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북한도 핵실험을 최대한 안 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대화를 통해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 이번 정부 입장에서도 단계적 보상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못했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좀 지난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다만 과거와 달라지는 점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단계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통해서 그렇죠. 일괄 타결과 일괄 보상 방안으로 이 5년 동안 또 외교 무대에서 다양한 이 대화들을 열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 어떤 뭐 살라미 전술식의 작은 단계적 접근이 어렵고 다만 포괄적 접근도 북한이 거부해서 어려우면 한때 언급이 됐던 게 이 중간 규모의 뭐 미들딜이라고 할까요? 중간 규모의 어떤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도 아직은 본격화되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인 다음에 그건 시작될 얘기다. 왜냐하면 미국 조야에서도 그 미들딜 이야기가 아직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도 보게 되면 인도적 지원이나 조건 없는 대화 창구는 열어둔다고 하지만 그 미들딜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 그 미들딜에 대해서는 결코 우호적인 지지층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겠구나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다가 그 이후에 다시 냉각기로 전환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평화 모드를 찬성했던 국민들마저도 요즘 여론조사를 해보면 북한에 대해서 매우 좀 싸늘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 할수록 국민 여론은 안 좋아져요. 네, 그럼요. 또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 좀 살펴봐야 될 게 한미 관계가 굳건해지면 그 배경에는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찍 한반도에 온 배경에는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가 있다 아까 짚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보면 취임식에 이제 축하 사절로 중국에서 거의 서열 2위의 분이 오시고 그리고 곧바로 중국으로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하고 중국도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게 바싹 다가가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미중이 어찌 보면 각자 서로 당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중 관계보다 한미 관계식으로 보였지만 뭐 외교라는 게 중국도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서로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는 앞으로 어떤 뭐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기조 변화,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약간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는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이 다가오니까요. 네, 한미 공조가 매우 강화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한국의 가입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쿼드 같은 경우는 직접 가입이 힘들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의 논의도 실무선에서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내는 비교적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외교 성향이 다시 전통적인 한미 동맹 중심으로 복원되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보이자 일단 중국과도 대화를 좀 더 해보자. 중국과 우리가 무역 교역량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 점을 좀 어필하면서 약간 우호적인 메시지, 유화적인 메시지를 먼저 내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식에 왕치산 부주석, 이제 서열상 중국의 실질적 2인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왕치산 부주석을 보낸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우인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 제의를 먼저 한 것도 이례적이고 빠르죠. 이 차원에서 한중 관계는 적절한 어떤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앞으로의 미션인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한미 관계 강화 메시지가 오히려 중국을 끌어들인 게 5년 내내 이어지려면 또 무조건 밀거나 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밀고 당기기 소위 말하는 밀당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게 어떤 부분을 또 양보해 줄 것인가. 그 와중에 한미동맹 강화라는 일관된 메시지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외교 당국의 주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드 때문에 중국이 강한 대한 경제 보복을 해서 우리가 타격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현재의 과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일단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선거 캠페인과 달리 윤석열 정부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직접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는 추가 배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선거 과정에서도 추가 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좀 와전된 모양이 있었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성보다는 예측 가능성. 대한민국이 누구의 편인가, 국제사회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평가와 어떤 외교 무대에서의 어떤 성적표를 받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관된 철학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한다. 물론 균형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보다 확고한 한미동맹 중시 아래에서 이게 우리의 노선이다라는 걸 중국에게 알려주고 그럼 그다음 차선책으로 중국과는 어떤 공조를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같이 머리를 맞대는 방향의 예측 가능한 외교를 펼치겠다라는 것을 지금 외교 당국 관계자들도 또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 몇 번 언급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워낙 가입하고 있는 국가 숫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뭐 특별한 경제 보복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려면 태평양 국가들 거의 다 보복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쿼드 문제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쿼드에 대해서도 가입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이 나온 적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이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과 우호적으로 더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잖아요. 경제 안보 관점에서. 그렇다면 쿼드에 대해서도 가입을 하지 않고 사실상 가입 학원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안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좀 고려할 문제이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쿼드 가입까지 논의가 막 진전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처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는 외교가 그냥 외교가 아니다. 경제다. 반도체 이야기 꺼내면서 정상회담이 됐건 뭐 전략회의가 됐건 반도체 담당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게 심지어는 반도체 담당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게 보편화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로 이런 반도체 첨단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서로 뭐 무역 보복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경제적인 그 대목에서는 진짜 우리가 미국, 중국의 첨단 산업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까? 근데 이게 상황이 우리 지금 자동차 뭐 주문해도 1년씩 더 걸려요. 반도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지고. 그런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딱 여기서 뭐라고 끊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드 보복 때와는 확실히 국제 무대나 이 무역의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중국이 우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1차 수입 품목 예를 들면 옷이나 컨텐츠 그리고 뭐 이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우리가 사실 대항하기 힘들게 당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이 또 대만과 함께 반도체 공정에서 선두 분야를 달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역액으로 보면은 중국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물자를 사가는 게 사실입니다만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갖고 있는 현실상 중국도 예전처럼 마냥 보복을 하기는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래는 중국에 짓기로 했던 SK나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짓는 방향으로 리턴된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미중의 반도체 전략 전장에서의 발언권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것은 아닌가. 그럼 이 발언권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할 이 다음 과제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뭐 심상치 않은 조짐은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을 뺀 첨단 반도체 소재 이런 등등에 대한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 우리는 어디에 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으로 보게 된다면 뭐 한쪽에 막 쏠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번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공조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전략자산 수출 문제, 가공 문제, 또 투자 문제까지 연계되어서 그 같은 확실한 기조 위에서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묻는 그런 방향의 외교가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정부 출범 후 불과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또 앞으로 한미 관계는 또 한중 관계는 남북 관계는 그 궁금증들 조금씩 한번 풀어봤습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KTV 최고 수다. 오늘 제가 진행한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